이슈 뉴스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원도 검수완박을 비판한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모두 57명의 목숨을 잃는 등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가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하는 대로 살인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았거나 실적에 저조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조직을 과감하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선의 감사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첫날 도심 곳곳에선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택시 종사자 수가 줄면서 쉬는 시간 택시 잡기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세계은행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대폭 하향해 3.2%로 조정했습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도 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길 넘어가면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표가 반려된 김호수 검찰총장이 여기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권은 폐지하고 대신 수사 지휘권 부활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검은 즉각 검토한 적 없다고 했지만요. 먼저 김문영 기자가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면담 후 사표가 반려된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12분 동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할 시간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곱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반성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2019년 검찰개혁 때 없앤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 국회에 검사 탄핵소추권 활성화와 검찰 수사 공정성 관련 특별법 마련 또는 검찰총장 등의 국회 비공개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거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법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그러자 민주당에선 국회 논의가 우습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듯 사태가 해결돼 보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모여서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은 첫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리죠.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은수 기자, 그럼 지금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이 참석했는데 위기감이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평검사 회의가 지역 단위로 열린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오늘처럼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 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 전국 부장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TF를 꾸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부가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건데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단체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은 성명을 내고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역시나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심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거라며 강력 비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언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오전엔 사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오후엔 박병석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했지만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낼 묘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당부한 가운데 청와대에선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됐으니 3개월도 안 됐죠.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설 사업장에서 벌써 57명이 숨졌고 기업 49곳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47분쯤.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외벽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상층부에 있던 와이어 자재가 떨어지면서 제 자를 충격을 줬고 그걸 맞고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크게 다친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사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형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받는 건설사는 3곳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석 달도 안 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벌써 49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1919년 6월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숨지게 한 혐의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가 체포됐죠.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마땅히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수가 아닌 검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는 지난 16일 체포 후 줄곧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두 사람은 체포 당시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검찰이 두 사람에게 둔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람을 마땅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먼저 내가 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의무가 있다고 할 때 결국 구조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검찰은 이 밖에 계곡 사건 이전 있었던 두 번의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재개발로 철거를 앞둔 고시텔 건물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거주자 4명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며 이틀째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이 검거되고 아직 2명은 건물에 남아 있는데요. 건물에 신호를 뿌리고 가스통을 가지고 있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세입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월 입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빌딩입니다. 건물 안에 있는 한 남성이 밖을 살피다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건물을 점거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모습입니다. 이 건물 고시텔에 거주해온 한 남성이 재개발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자 제대로 된 보상 없이는 나갈 수 없다며 점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에 받쳐가지고요. 전기도 끊겼고, 물건도 50만 원인가 준다고요. 함께 뜻을 모은 고시텔 거주자 3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방화 위협을 한 남성은 실제로 건물에 신호를 뿌리고 가스통을 가지고 있다며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긴 설득 끝에 대치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 점거한 4명 중 2명을 건물 밖으로 나오게 검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아있는 2명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기업 사이트를 해킹해 39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텔도 운영했는데 객실 내 설치된 컴퓨터 웹캠을 이용해서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현관으로 들이닥칩니다. 각 방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고 컴퓨터에는 개인정보 조회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을 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8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또 통신사와 보험사 직원을 매수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가 하면 택배기사를 통해 택배 시스템에 들어가 배송정보 수천 건을 직접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부터 2년간 39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고 이 중 1,200개를 팔아 3,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모텔에서 불법 촬영을 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모텔을 직접 운영하며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인터넷 등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조기 검거로 추가 범행을 차단했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총책인 A씨와 흥신소 일당 등 관계자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사람들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토킹 등 2차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식의 관문이라고 하는 도서관은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에게도 문턱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내 하나뿐인 국립장애인 도서관조차
장애인들이 넘어야 할 관문이 많거든요.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기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도서관을 찾는 시각장애인 이은혜 씨. 유도 블록을 따라 열람실까지 이동해 점자책을 고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공공도서관입니다. 미닫이라고 하나요? 옆으로 여는 문? 이렇게 돼 있어서 문에 맞을 일은 없어요, 최소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 씨처럼 장애 유형에 따라 도서관을 불편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0년 기준 공공도서관 수는 1,100여 개, 장애인 이용자 수는 38만여 명입니다. 한 곳당 이용자 수는 300여 명에 불과한데요. 하루 한 명도 찾지 않은 셈입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도서관 이용에 불편 탓입니다. 국내 유일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데 지하철역에서 500m 이상 오르막을 이동해야 합니다. 열람실은 324제곱미터, 100평 정도에 불과해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각장애인은 소음에 민감하고 지체장애인은 복잡한 공간이 불편합니다. 도서관이 조금 일반인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도로도 멀고 위로 높이 올라오고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공간이 크고 좀 넓어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독립기관이 됐지만 여전히 국립중앙도서관에 더부살이하는 상황.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갤럭시 총알 막다. 갤럭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대전화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 전화기가... 한번 보시면 이제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군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엎드린 채 몸을 엄폐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총소리가 난무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때 이 군인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동료에게 건넸는데 보시면 스마트폰 케이스 한가운데 총알이 처참히 박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총에 맞았음에도 휴대폰이 이 군인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았는데 혹시 위도십니까? 위도 오른쪽 주머니에 때마침 스마트폰이 있었던 거죠. 와, 천운입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네, 정말 천운이죠. 해당 총알은 러시아 저격용 총과 기관총에서 사용되는 탄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의 케이스 모양과 크기로 봐서 해당 기기는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모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알이 제품을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방탄조끼가 아닌 방탄폰이 필요한 상황이다. 엄청난 행운이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휴대폰에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입대 피하려고 여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한 국경 검문소에서 일어난 일 먼저 보실까요? 긴 머리에 호피 무늬 모자를 쓴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여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적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네. 군대를 피하고자 여장을 한 채 국경을 벗어나려다가 검문소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징집 피하려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던데 한 명 걸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국경 수비대원이 국경을 넘어가는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이 여장 남성을 검문하면서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 남성은 임시 징집 증명서까지 소지한 채 몰도바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징집을 피하고자 폴란드 등 인접 국가로 불법 입국을 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조국을 구하고자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자진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국이 먼저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먼저인지는 그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접 당해보지 않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해발 3,400m. 여기서 피아노를 어떻게 쳐요? 생생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한 탁 트인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봉우리가 보이고 강한 바람까지 부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한 남성이 이곳에서 피아노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와. 놀랍게도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스위스 융프라우 요흐입니다. 해발 3,400m를 넘는 높은 곳에서 멋진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에는 매년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설경 장관을 배경으로 올해는 피아니스트 랑랑의 야외 독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피아니스트는 고지대였던 만큼 공연 막바지에는 숨이 굉장히 가쁘기도 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숨도 가빴겠지만 손가락도 얼었을 텐데 그래도 잘하네요. 어쨌든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둘 다 잡았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500억 원 골프장. 이거 혹시 북한에서 했다는 그 폭파익입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특구에는 국내 한 기업이 설립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국내 리조트 기업이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했던 대지 168만 5천 제곱미터를 50년간 재임대해서 세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10일쯤 리조트를 해체하기 시작하더니 8일 만에 건물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북한 상공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서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됐고 콘크리트 토대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 가치가 있는 골프장을 왜 저렇게 철거해버린 겁니까? 순식간에? 지난 2008년 5월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 예.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이런 시설의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시찰 도중에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죠. 예.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철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 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 조직들을 대거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부지기수였거든요. 인수위는 문재인 케어의 건보 재정 낭비가 심하다는 감사 보고도 받았다면서 현 정부와의 각 세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기도 했던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나 총리, 부처 아래에 있던 이 같은 위원회 조직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거 정리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행정기관 산하위원회 600여 개 중 1년에 회의를 2번도 열지 않았거나 아예 회의가 없었던 곳 160곳가량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지자체 산하위원회 2만 8천여 곳도 넷 중 하나는 회의 실적이 없는 걸로 조사돼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건강보험 대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실 심사 등으로 건보 재정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점을 파악해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수십만 원 하던 뇌 MRI 검사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 뒤 부담이 10만 원대 안팎으로 줄어들자 검사 횟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게 대표적입니다.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 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복,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 피부양 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고. 인수위 측은 아직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자녀 편입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차 이런 입장을 강조하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당선인과 정 후보자는 원래 40년 지기 친구로도 알려졌었죠. 그런데 당선인 측이 오늘 잘못된 사실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내부 기류가 변한 걸까요? 최희지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자녀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행위가 없다고 재차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편입에 대한 교육부 감사도 환영한다고 밝힌 정 후보자는 다만 2030 세대가 박탈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신체 검사를 다시 받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의 신체 검사 당시 MRI와 CT 영상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역공했습니다. 영상 자료 공개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보도되는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 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해하기만 합니다.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던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와 당선인이 40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정 후보자께서도 이 직이라는 표현이 좀 상당히 민망하다라고 어느 언론에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은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진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손을 맞춰 일할 첫 청문회이자 여야 공수가 뒤바뀐 첫 번째 청문회였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으로 첫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30도 안 된 장녀와 차녀가 매물가 한 8억 이상 가는 걸 그 얼마 전에 또 샀어요. 미국에서. 가액은 8억인데 그 중에 한 6억 정도는 그 은행을 통해서 모기질한 거고요. 여야가 바뀌자 청문회에서 공수가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게 순리 아니냐.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 의견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점에서 청문회 분위기는 인신공격보다 정책에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좀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또 빅스텝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금리 역전에 따른 부작용은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곧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앞두고 이미 개방된 옛 미군 부지에서 재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2번 찾았던 울진 산불 지역 피해자에게 거주지 현황을 물으면서 복구 상황을 확인했죠. 내일은 당선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노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등 재난과 사고, 전쟁 피해 국민 8명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울진 산불 피해자에게는 임시주택 배정 현황을 묻고 안전시설 부실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에 이게 걸려가지고 불러가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는데 참 그때 3분이 돌아가셨잖아. 네. 행사는 미군 기지로 쓰이다가 반환된 용산공원 개방 부지에서 진행됐는데 다음 달 용산시대 개막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자유를 7번 언급하며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섰던 4.19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4.19 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당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찾습니다.
지난주 최대 지지 기반인 TK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지지세가 가장 약한 지역을 택한 건데 민생 현장을 찾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검수완박을 두고 토론을 벌였는데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맞붙었다고요? 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경찰이 잘못 수사한 사건을 자신이 바로잡았던 사례를 들면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은 충분하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초임검사 시절에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가구점 주인이 가구점 종업원을 그 장롱을 훔쳐갔다고 고소를 했어요. 제가 경찰의 수사과장 출신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 차고 넘칩니다. 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은 합당했잖아요. 그런데 네. 두 사람이 싸워요? 네, 두 당이 합당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 권은희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고 또 국민의힘과의 합당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당에 제명 요청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다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은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기소권으로 하는 거죠. 내 얘기 들어보세요. 네, 말씀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고 이제 근데 이제 합당을 했는데 이제 공무원의 자격도 사라지면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네, 당초 국민의당은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 권은희 원내대표를 제명하려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이 절차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권은희 원내대표 때문에 속을 썩고 있다면 민주당은 이분들 때문에 고민이더라고요. 검찰 출신 의원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 소병철 의원을 빼고 민형배 의원을 배치했고요. 또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1소위에서 송기헌 의원을 제외했습니다. 소 의원은 대구 고검장 출신, 송 의원도 검사 출신이어서 자신들이 직접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곤란해했다는 후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견이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놓고도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법사위에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이 곧바로 김종민 의원을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한 건데요. 왜요? 안건조정위원장이 관례상 최연장자가 해왔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노리고 52년생 한 의원을 보내니까 민주당이 47년생 김 의원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예, 안건 조정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민주당이 얼마 전에 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의 행보가 좀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인 양향자 의원을 이 법사위에 배치시켜서 안건조정위 여야 구성을 3대3에서 4대2로 유리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양 의원의 이름으로 검수완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문이 공유가 돼서 기자들도 좀 촉각을 곤두 세웠었는데요. 일단 의원실에서는 양 의원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양 의원도 현재 연락이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사석에서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서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김 전 위원장은 일단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의 가치에도 누가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선하다는 좀 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신선하다. 네. 일반 국민의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번 강요 인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 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소신이 투철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윤 당선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제2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정치톡톡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을 되찾은 어제 도심 곳곳은 자정 넘어서까지 거리에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M, XE가 처음으로 신고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기존 오미크론보다 특별히 더 증상이 심하거나 나쁘지는 않다는 거였죠.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홍대. 가게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술집과 클럽이 꽉 차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빌 정도입니다. 모임 인원과 시간 제한이 해제된 첫날, 월요일인데도 번화가는 새벽까지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항상 좀 시간을 염두하면서 막 놀아야 되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2년 만에 일상 회복을 반기면서도 아직까진 걱정이 앞섭니다. 확실히 거리에 활기도 돌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매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체감은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와 XM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XE 한 건은 영국에서 유입됐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에게서 특이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XE, XM에 대해서 증상은 이제 초기에 다 의심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 증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미크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전파력이 늘어날 수 있다 정도. 방역당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느라는 언급한 것에 대해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렇게 시내 곳곳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한밤 귀갓길은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거리두기로 인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겼는데 이건 그대로거든요. 사실 적자가 심해서 원상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하철, 버스 다 끊기고 30분 이상 택시를 기다리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지하철까지 끊어지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은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빈 택시를 만나기는 쉽지 않고 택시 예약 앱으로 예약을 해보려 해도 주변에 예약 가능한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를 잡고 있는데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 잡히고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택시 잡기는 거리두기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택시기사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서울에선 8만 명에서 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은평의 한 택시회사. 운행을 멈춘 택시가 남아돌 정도입니다. 택시 운행을 보여주는 현황판엔 빈 택시를 뜻하는 빨간 동그라미가 곳곳에 보입니다. 빈 거예요. 기사가 없어서. 코로나19 기간 승객이 줄자 기사들도 운전대를 놓고 떠난 겁니다. 벌이가 안 돼가지고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택배나 이런데 화물 업계로 많이 갔죠. 그리고 가스 요금도 많이 인상됐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도 어렵죠 또. 서울시는 거리두기와 맞물려 1시간 앞당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재정난 등의 사유로 당분간 원상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는 줄어든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귀갓길 택시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기본, TV 시청 패턴, 전기 사용량 체크, 수도 사용량 등으로 어르신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AI 앵커가 보도합니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다솜아, 흘러간 노래 틀어줘. 요청하신 영상 틀어드릴게요. 홀로 사는 87살 어르신의 대화 상대는 다름 아닌 AI 로봇입니다. 말동무도 되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척척 챙겨줍니다. 찬송도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먼 자식보다 낫죠. 부르면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시골 마을 주민센터에선 대형 모니터로 어르신들의 TV 패턴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평소 드라마를 볼 시간에 TV 전원이 꺼져 있으면 곧바로 마을 지킴이가 출동합니다.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왜 TV 안 보시고? 운동 갔다 와가지고. 운동 갔다 오셨어요? 이 지자체는 1인 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나 전등 차단 여부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도 사용량을 분석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디지털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해 물 사용량이 없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겁니다. 현재는 30% 정도 지금 완료가 됐고요. 2024년까지 고양시 전체의 수도를 지금 디지털화해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주력.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고독사는 4,700여 건. 이런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스님 하면 보통 절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요즘은 예술가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화폭에 담아내는 승려들. 포커스M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붓질로 보살님의 손 하나하나를 그려냅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입니다. 불교에 기회한 지 어느덧 23년을 맞은 선유 스님. 4년 전부터 그림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도성학으로 잘 표현돼 있었구나. 근데 선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형의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법관 스님은 부처와 보살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대신 무수히 많은 선을 긋고 또 긋습니다. 얇디 얇은 붓으로 시실과 날씨를 엮듯 선을 긋다 보면 단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루 18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수행하다 허리가 고장난 뒤로는 하루 8시간만 붓을 잡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려놨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 종교인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승려들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승려 장인들을 다룬 한 전시는 큰 인기를 끌었는데 금빛 불상과 화려한 색감을 불화해 MZ세대들도 열광했습니다. 단순히 장인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며 불교의 교리와 경전에 능통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불교 미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던 미술 작품으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1973년) 페르시아만 산유국으로 구성된 오펙은 원유 가격을 17% 인상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달 원유 생산량을 5%씩 감산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이었죠. 한 달 만에 국제 유가는 4배나 폭등했고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며 오일 쇼크는 기름값을 도화선으로 물가를 급등시키고 경기는 추락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불황임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던 거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또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시계제로 이 경제 상태 속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생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이때 정치 싸움으로 날이 샜다 저물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검수완박을,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싸우면서 검찰은 단체 행동에 나섰죠. 장관 후보자 검증까지 돈마에 오르면서 민생은 아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날마다 치솟는 원자재 값과 물가 인상에 죽지 못해 산다고 아우성이고
영끌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잇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밤잠마저 설치는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79년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당시 연 10%였던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2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기 침체를 각오한 초강경수 때문에 실업자는 넘쳐났고 기업 파산이 잇따랐죠. 하지만 3년여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극복은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강요합니다. 다산 정의아공은 배고픈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 정치의 첫 번째 과제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6.1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서슬퍼런 대치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권력보다는 국민이 먼저 아닐까요? 정치권과 정부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생에 헌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민생의 아우성 안 들리나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분단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군은 생포한 영국인 포로들을 공개하며 선전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격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를 나타냅니다. Як я в 16-му році теж сказав, то сунуть на нашу землю, хай сунуть, вони тут повинні остатися. Землі у нас кожному хватить на метр, на полтора, на два. 수도 키이우 등에서 강렬한 저항에 부딪힌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지상전을 앞두고 서부 도시 르비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총공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러시아군이 몰아닥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Ми будемо це робити щоденно. Нічого українського не віддамо, а чужого нам просто не потрібно. 러시아군은 생포한 영국인 포로들을 공개하며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영국인들은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반역죄로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친러 성향의 야당 지도자 메드베드추크를 석방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귀국을 도와달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예측보다 무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값이 줄줄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식량 가격도 문제입니다. 대표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가뭄, 중국은 코로나19 봉쇄로 파종을 못해서 국제 곡물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미 국제 옥수수 가격은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아시아에서는 비료 가격 급등으로 쌀 수확량이 10% 줄어들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 현장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대로 공사를 하면 업체는 망한다. 아니다. 계약했으니 그대로 해야 한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곳곳에서 공사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거죠.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구역. 2,900여 가구를 짓고 79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올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사비가 치솟고 주변 집값도 많이 오른 만큼 조합원들만 부담을 지지 말고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좀 많이 오른대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앞에 숫자가 2개가 바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지역 내 다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도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둔촌주공과 은평구 대조 1구역 등 분양가 상한제와 공사비 갈등으로 올해 수도권에 예정됐던 8,400여 가구의 일반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자재값이 치솟으면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은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올랐고
합판과 각재도 40% 정도 비싸져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무기한 공사 중단을 하겠다며 광주 지역부터 내일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분양가와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아파트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신차를 제때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죠. 그럼에도 별로 바뀐 것이 없어도 신차 가격은 매년 오릅니다. 올해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네요. 철광석 때문에요. 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성차 매장에 들러 기자가 눈여겨봤던 차량의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준중형 2022년식은 지난해보다 150만 원가량 6%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7개월, 8개월 지금 계속 차를 못 만들고 있어요.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값은 비싸지고 제때 인수하지도 못하는데 차량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상하이항이 봉쇄돼 물류비가 오른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철광석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톤당 9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철광석 가격은 현재 150달러 안팎으로 70% 넘게 올랐습니다.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철강업체와 완성차 업체는 줄다리기 끝에 톤당 15만 원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주요 원자재의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물가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죠. 최근 외교부가 신남방 정책의 기조와 그 명칭을 유지할 것을 인수위에 건의했는데 인수위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칭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대로요.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기조는 물론 명칭까지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인도 등 남아시아 20억 인구와 교역을 비롯해 기술과 문화예술 교류도 늘리기 위한 외교 전략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세안 외교 전략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아시아 외교 구상으로 시작돼 정권에 따라 명칭을 바꿔가며 계속됐습니다. 외교부가 명칭까지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데 지난 1월 주한 아세안 대사들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신남방 정책이 잘 확립된 만큼 기조와 명칭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외교부 요청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종료되는 대통령직 속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도 새 정부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이 올해 첫 실외 경기에서 1위에 오르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우상혁은 실외 경기엔 아시안게임과 오는 7월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실외 경기에서 2m 30을 넘은 우상혁이 양손 검지를 흔들며 성공을 자축합니다. 박수를 유도하며 도전한 2m 34. 아쉽게도 세 차례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2m 34를 넘으면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 2m 36보다 높은 2m 37에 도전할 계획이었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목표 달성엔 실패했지만 우상혁은 지난해 도쿄올림픽과 지난 3월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우승 때의 거수경례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30을 뛰었기 때문에 또 아웃도어에서 첫 경기고 적응해 나간다면 다다음 주에 있는 시합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우상혁. 올 시즌 첫 실외 경기에서 항저우행 티켓을 확보한 우상혁은 다음 달 카타르 도하에서 도쿄올림픽 공동 1위였던 카타르의 바심, 이탈리아의 템베리와 재대결합니다. 도하에서 올해 첫 실외 국제 경기를 치르고는 7월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9월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세계 실내 선수권 우승했으니 세계 실외 선수권 메이저 대회를 다시 한번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경기 후 육상 꿈나무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준 우상혁은 자비로 커피차를 대절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육상 관계자들에게 커피도 대접했습니다. 실력도 챔피언, 인성도 챔피언이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담벼락 위로 풍성함을 더한 겹벚꽃이 풍성하게 흐드러진 모습입니다. 벚꽃 엔딩 후 찾아온 겹벚꽃은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활짝 피었는데요. 내일도 봄 햇살이 내리쬐며 낮 기온은 22도까지 쑥쑥 오르겠습니다. 다만 완연한 봄 기온에 방심하다가는 아침 저녁 서늘함에 당황하실 수 있겠는데요.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동쪽 대부분 지역과 서쪽 일부 지역까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낮부터는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바람까지 매우 강할 것으로 보여 화재 위험이 무척이나 크겠습니다. 또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 지역은 종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호흡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8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울산은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한낮에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 제주와 남해안, 중서부 지역의 한때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주말까지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